안녕하세요. 캐논한마 이현우입니다. 메르스와 싸우는 전사는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입니다. 이 보시죠. 이거 음압병동입니다. 실내 기압을 낮춰서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이렇게 고글까지 쓰고 거의 우주인처럼 거의 밀폐된 이런 옷을 입고 의료진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0분만 지나면 땀을 비워도 흘리고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메르스는 경찰 임산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로에서 메르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온갖 칭찬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로맨틱한 남자다, 에스프레소 같은 남자다, 청렴한 데다 결단력까지 있는 총리 후보다. 청문회에서 나올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정치부 조수진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청문회 김 좀 빠졌죠? 네, 아주 김센 청문회였다. 김센 청문회. 네, 이렇게 맹탕 청문회였다. 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야당은 있는데요. 결론이 뭡니까? 안 된답니까? 네, 이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흘 동안이나 지속된 경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사흘 동안 청문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에 메르스 확산이 워낙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묻힌 측면도 있습니다만 야당에서 반드시 사흘 동안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뭔가 큰 것이 나온다. 한방.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라도 사흘 동안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 사흘 동안 청문회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황교안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가령 19금이라고 하죠. 야당에서 19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변호사 시절에 수임했던 목록 중에 19건이 통째로 삭제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것, 뭔가 석연치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요. 이 목록 제출이 청문회 첫날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전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기습적으로 공개를 했군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원인은 이 황교안 후보자의 당당하지 못한 태도, 떳떳하지 못한 태도. 이 말로는 계속해서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했지만 전혀 그러지 못했던 태도의 1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방어에만 급급을 했고요. 정말 낯뜨거운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은 야당 측 결론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4월 동안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은폐로 진실을 덮고 국민의 눈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자료가 없으니 증거를 대라라고 하는 입장을 그는 반복했습니다. 국민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 진행은 지금으로서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말은 저렇게 황교안 총리 임명 반대 뜻인데 그렇게 전투력도 보여주지 않고 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말씀이야 좀 점잖게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고요. 네, 물론 조금 전까지 짚어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황교안 후보자의 태도에 대단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 정말 정말 날카롭다라는 평가를 할 수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청문회 과정부터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그 임명 동의안 절차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 절대자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황교안 후보자의 검증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반대다. 이런 식으로 비칠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히려 제1야당의 수뇌부보다 나를 세운 분은 따로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두 분이 고교 동창인데 이런 얘기가 있네요. 한 사람은 학도국당 간부 고등학교 때, 한 사람은 유신 반대 유인물, 고등학생이 유인물을 뿌렸네요. 네, 노회찬. 바로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 시절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기는 경기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반골이었다. 유신 체제를 반대를 외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검거도 됐었고, 고교 시절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야당 생활이 숙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했었습니다. 네, 이번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는 어떤 자신의 궤적과 함께 황교안 후보자의 궤적을 대비시키는
그런 일화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바로 이제 황교안 장관 같은 경우는 1, 2, 3학년 때 모두 반장이었고 또 유신 체제를 일종의 옹호하는 학도 호국단의 연대장이었다. 그때부터 출세 지향적인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바로 지난 2005년이죠. 그렇죠. 이 노회찬 전 의원이 이른바 삼성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안기부 엑스파일을 공개하게 됐고요. 예.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 바로 황교안 후보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직 상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노회찬 전 의원이 어떤 친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사감이 많이 작용했다. 아, 예, 옛날 구원이 좀 있다. 네, 예. 구원 때문에 이 객관적인 공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예,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구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총리의 후보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성 단마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면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 장관 청문회 때 이 사실과 연관된 사항들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단마지는 좀 찝찝하네요. 네, 뭐 일단 주변 사람이 몰랐다고 하는데. 예. 이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교 시절부터 황교안 후보자와 정말 많이 달랐고 생활이 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단마진이었냐 이 부분을 아, 그러네. 몰랐을 가능성이 절친은 물론은 아니었으니까.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가 정말 더 당당한 총리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서는 그 병원 진료 기록도 제출을 했어야 됐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야당도 그냥 계속해서 의혹이 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사법시험 동기라든지 연수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룸메이트 이런 분들을 예, 같이 밥 먹는 찾아서 사람. 예. 혹시 황교안 후보자의 이런 증세를 알고 있었느냐 이런 추궁하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예. 아까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청문회에서 벌어졌다고 했는데 그 벌어진 상황 얼마나 황당했는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스프레소라고 아시죠? 에스프레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커피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에스프레소 같은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결단력을 갖고 있다. 또 위기 대처의 능력을 갖고 있다. 또 청렴하고 또 결단력도 있다. 그리고 낮은 자세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감성도 있고 로맨틱도 있고 눈물도 있는 총리를 저는 모실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청문회 여러 번 봤지만 저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추진력, 결단력, 뭐 거기에 로맨틱 무슨 뭐 아니 청문회라는 게 원래 이렇게 문제 있는 걸 찾아내는 자리인데 원래 이제 인사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를 감싸는 방패 역할을 하고 예.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세에 집중하는 창 역할을 하긴 합니다. 이 방패가 아니라 네. 거의 뭐 헌시를 그렇지만 그냥 이 정도면 굉장히 당 내부에서도 부끄럽다. 예. 굉장히 낯이 뜨거웠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예. 이건 방패를 떠나서 이거는 결사옹위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두 분이 없습니다. 친한가 보죠? 염동열 의원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예. 물어봤는데요. 이 염동열 의원과 황교안 후보자는 인연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 진짜 진심인가 보죠, 저게? 예, 염동열 의원에게 물었더니 인연은 없지만 그냥 참 좋다.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좋더라.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추진력, 결단력, 로맨틱, 청렴, 낮은 자세의 리더십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는 어떤 여당 의원으로서도 짚을 건 짚고 또 평가할 예. 건 평가해야만 그 사람이 더 빛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이 말도 청문회에서 나올 만한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색스폰도 부시고 음반도 내셨고 하는 로맨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자녀의 딸을 결혼시키면서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도 흘려서 아마 인간성도 있다. 딸 결혼식 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것과 총리 자격 검증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 검증하는 자리에서 예. 지나치게 후보자를 미화한다든지 후보자의 모든 측면을 좋은 것으로 부각을 시킨다는 것은 후보자를 위해서라도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예, 조사는 그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분이 딸 결혼식 때 울었던 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울었던 게 정치권에는 저 사람 괜찮네 이런 좋은 어떤 이미지에 도움이 됐나요? 그날은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놀랬죠. 아.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굉장히 예. 냉정한 분이 이 딸을 보내면서 딸에게 그동안 키우면서 했던 소회를 읽는 편지 이것 자체로도 상당히 그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아버지로서는 참 따뜻하구나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이 정책적인 능력이라든지 예. 아니면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딸 결혼식에 울었다.
이거 참 인간적이다. 이거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결혼식에 봅니다. 뭐다 운다고 다 뭐 총리되는 건 아닐 테고 어쨌거나 끝까지 야당이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정을 합니까? 네, 우선요. 예. 지난번 이완구 국무총리 때도 이 야당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당으로 단독으로 채택해서 국회 표결로 갔었죠. 예. 네, 그리고 이번 절차를 보면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물론 이 인준안까지도 처리 못하겠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이 이거는 그 일종의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의 재적은 298명입니다. 그러니까 298명의 절반, 이 150명이죠. 예. 150명이 넘으면 과반을 넘는 건데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이 160석입니다. 아이고 충분히 그렇기 되겠네요. 때문에 예. 이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이 이루어지려면 그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을 해서 그 중에 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되는데 아이고, 뭐 어렵지 않은 얼마든지 거예요. 가능한 예. 겁니다. 그렇지만 정의와 국회의장이 다른 어떤 법안도 아니고 인사 문제를 단독으로 상정할 가능성은 좀 없고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야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특히 이 메르스 사태라든지 국정 공백이 워낙에 그 총리 부재 때문에 크기 때문에 반대만 하기는 어렵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이분이 병원을 갖고 계셨네요. 네. 예, 이분이 지금 다른 일로 골치가 좀 아픈데 병원이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뭐 국회의장 소유 병원이 그래서 의심 환자 진료를 거부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의화 국회의장은요.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입니다. 아. 그리고 이 봉생병원은 굉장히 부산에서 오래된 병원인데 원래 정의화 국회의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물려받았죠. 저 병원이 현재는 정의화 국회의장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실소유주는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예. 물론 지금 진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 그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문 밖에 내건 안내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메르스 관련 진단과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건 한마디로 진료 거부를 시사하는 듯한 그런 표지판이기 때문에 예, 그러네요. 논란이 굉장히 컸고요. 이것이 논란이 되자 안내문을 떼고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사과를 했습니다. 아, 사과를 했다. 그러면 정의화 국회의장과 상관없이 무슨 뭐 자체적으로 조금 오버했다 이런 거네요. 네,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안내문을 여러 번 읽어봐도 이거는 진료 거부 쪽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예. 네, 잘못됐죠. 잘못됐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황교안 청문회, 뭐 국회법 개정안 얘기도 있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변했다. 네, 이 리더십이 뭔가 바뀌었다. 네.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우선은 변해야 되는 거죠. 아, 변해야 됩니까? 네, 예.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선 국회의원입니다. 예. 수도권 중진 중에 중진인 거죠. 네, 예. 지금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뭐 3선에서도 나왔고 지금 국회의장도 5선에서 하고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4선이면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큽니다. 갈수록 초선 의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예. 4선 의원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동안의 어떤 이종걸 원내대표는 막말로 비칠 만한 이 막말성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웠고 예. 또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을 할 때도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처리를 못하는 그런 불명예도 안 왔었습니다. 그래서 늘 파행 상임위를 이끌었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 예. 그래서 이번에 4번 도전 끝에 원내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당내에서도 안정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논란이 됐을 때 이례적으로 예정대로 한미 정상회담 가야 한다. 예,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예. 해서 야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금 좀 변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만 예.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원내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여야의 합의를 얼마만큼 이끌어내고 또 타협과 대화의 정신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교안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라든지 국회 인준 표결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는 식으로 예. 비춰지는 그런 행동부터 조금 뭔가 변화를 좀 보여줬으면 혹시 좋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청문 관련해서 야당이 뭐 그냥 부드럽게 만약에 통과를 시켜준다. 네. 그러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평상시 늘 반대만 하더니 친구니까 봐준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습니까? 네, 물론 그런 지적도 나오겠습니다만 예. 특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워낙 미비했습니다만 어떤 결정적인 한방
또 어떤 그 공정력 이런 걸 전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서 호락호락 수긍해 줄 수는 없겠죠. 예. 바로 그게 이제 원죄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 특히 국회법 같은 상황에서는요.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네,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원래는 정부에 이송하겠다 법안을 이렇게 한 마지막 시한이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 번 더 여야가 대화를 해라 이렇게 예. 하고 좀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국회법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에 대해서 고쳐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강제성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력이 없고 국회에서는 어떤 권고를 하는 것뿐이다. 라는 점을 이번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보여줘야 이거는 야당이 어떤 행정부와 대통령을 길들이려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그러네요. 서로가 예. 같이 가재는 어떤 상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종걸 원내대표 얘기를 하니까 결국 야당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새정치혁신위원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차장한테. 네. 이 혁신위원 구성이 됐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 들어오고 정말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화면에 친문재인 인사들이 많습니까? 편향됐다라는 얘기 맞습니까? 네, 이 4.29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어제로 40일이 됐었는데 예. 딱 40일 만에 이 혁신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예. 정말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 김상곤 위원장과 그리고 10명의 위원들을 다 봐도 이른바 비주류 인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비주류가 아니라는 것은 주류라는 것은 결국 친문재인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불거졌던 가장 큰 고질병, 바로 계파 갈등인데요. 이 계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느냐,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회의론부터 드는 겁니다. 예. 이 내일 첫 회의가 있습니다. 이 제도권 정치로 뛰어든 조국 교수의 모습, 내일부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활동하기도 전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박주선 호남 3선 의원이신데 박주선 의원께서 이 혁신위 인선을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의 가장 큰 선결 혁신 과제가 친노를 대표하는 수장격인 문재인 대표 사퇴를 통한 친노 계파 해체인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 혁신위원회에서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골마 터진 부분을 도려내야지 그 부분은 도려낼 생각을 하지 않고 생사를 뜯어내가지고 무슨 당의 혁신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말이 센데요. 골마 터진 부분은 그대로 두고 골마 터진 부분은 알겠습니다. 뭐 친노 개파 뭐 이런 것 같은데 패권주의는 그대로 두고 생사를 뜯어낸다. 말이 좀 굉장히 강한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혁신위의 사실상의 위원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교수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위원장으로 그토록 영입을 하려고 했지만 백면서생을 끌어내지 마라 이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계속 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기구상으로 직제상으로는 김상곤 위원장이지만 실질적인 리더는 조국 교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조국 교수는 또 문재인 대표 친한.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또 특히 이번에 자체적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4가지의 혁신안을 내놨는데 예. 이것 자체가 호남 물갈이, 중진 물갈이 이것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비주류, 중도 비노계의 대부분이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당의 노선과 정체성 때문에 호남을 중심으로 한 분들은 친노 강경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렇다면 이 조국 교수의 혁신안, 자체 혁신안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결국 정점은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비주류의 다선 의원들부터 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바로 그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혁신이란 이름으로 상대편을 쳐내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골마 터진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말은 친노 개파는 그대로 두고 생사를 뜯어내서 멀쩡한 비노 중에서 호남에서 열심히 하는 의원들을 쳐낸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29 재보궐선거 참패로 바로 당의 내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4.29 재보궐선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이 비주류 진영의 요구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울러서 친노 개파주의를 확실하게 종식시키라고 했는데요. 이 2가지가 과연 실현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기분이 어떨까요?
본인이 위원장인데 주변에서 실질적 위원장은 조국이다. 이런 얘기하는 그 조국 교수가 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김상곤 위원장 환영합니까? 겉으로 환영하지 속으로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활동하시기에? 글쎄요. 제가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예.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의 그 내정이 됐을 때부터 계속 조국 교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는 이 조국 교수와의 공동체제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 혁신위가 당 내부라기보다는 당 바깥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예. 원래 이 당내의를 당 바깥에서 온 분들이, 그러니까 정치권 밖에서 온 분들이 하면 굉장히 잡음도 많고 그렇죠. 또 이게 현실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제도권 정치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은 굉장히 과감하게 할 수 있고 또 아주 참신한 방안이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이 제도권 정치에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위가 무엇보다도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일종의 연례 행사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혁신위, 비대위 체제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했던 유일한 혁신위, 바로 2001년 10월쯤에 창설이 됐던 특대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때는 총재 권한 대행을 지냈던 조세영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 예. 내부에서.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총재가 있었습니다만 총재 권한 대행,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위원장이 됐고, 또 무엇을 내놓았느냐? 지금 여야 전반의 정치권의 그 일종의 제도가 그때 다 정비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참여 경선이 그때 처음 도입이 됐고요. 제가 출입 기자였는데요. 그 지역위원장이 없어진 것, 지역위원회, 지구당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이라는 그 문구가 처음으로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힘을 받으려면 총재 권한 대행, 그러니까 당 대표급이 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원장 해라 그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혁신이 몇 달 동안 합니까? 근데 조국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트위터인가요?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니까 방학 끝나면 돌아가신다는데요. 네. 나와 있습니다. 혁신이 고민을 하다가 식자의 도리, 배운 사람이 도리어 참여하기로 했다. 여름 방학 기간과 겹쳐 다행이다. 방학 끝나면 난 학교 갈 거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제도권 정치 안에 들어왔는데 잠시 발 살짝 걸치고 다시 빼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요, 이번 그 혁신위에서 조국 교수가 들어온 것은 처음으로 밖에서만 훈수가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직접 정치를 체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교수가 여름 방학 중이라 다행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국 교수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많이 감안한 글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2011년 그리고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2012년 총선 때라든지 조국 교수가 서울에도 번쩍, 부산에도 번쩍 하면서 강의도 추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언제 하냐? 저도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수강생들 비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그 수업과는 관계가 없이 잠깐 여름방학 동안에 짬을 내서 하는 거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혁신이 잘 할 수 있습니까? 뭐 알바도 아니고 뭐 방학 때 잠시 하고 원래 몇 달 지나면 없어지게 돼 있는 겁니까? 혁신이라는 거는 원래 단기 체제입니다. 임시 그래요? 체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 어떤 지성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서울대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교수가 법적으로 보장이 있으면 참여를 해야죠. 그리고 정치 발전에 나설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장 외에서 바깥에서 끊임없이 훈수를 두는 것보다는 안에서 실질적으로 겪어보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조국 교수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괴롭다면서요? 전전긍긍. 왜 여당 대표니까 당연히 가장 부담이 큰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처음부터 정부나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표도 굉장히 괴로운 거죠. 하지만 오히려 메르스 사태가 김무성 대표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김무성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왜 기회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심리적 위축을 없애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이루어져서 경제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김무성 대표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새누리당의 권은희 대변인이 새누리당의 전략은 투트랙이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투트랙.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면서 동시에 지금 경제 침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충격을 최소화하는 작업에도 나서야 된다.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제는 그 국립의료원에 가서 이 방역복을 입은 그렇죠. 의사를 예. 이렇게 포옹하는 그런 사진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서 매출이 뚝 끊겼다는 돼지국밥집에 돼지국밥집에 뭐 네. 의심 환자가 다녀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에도 안 간다. 이렇기 식당에도 안 때문에 간다?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예. 이런 것은 지금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딸과 그리고 손주들까지 가서 지금 예.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라는 것을 찍어 올렸습니다. 예, 그 식당과 메르스는 상관이 없이 전반적인 메르스 때문에 좀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김무성 대표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한 분 계신데 한 돼지국밥집에 들렀다는 동선이 보도가 되고 난 뒤에 그 돼지국밥집은 뭐 손님이 한 명도 안 가고 그 일대 모든 식당들이 손님이 뭐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부산에 살고 있는 제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를 다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돼지국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요, 이 메르스 환자의 경유병원으로 지목이 되면서 아주 직격탄을 맞은 곳, 여의도 성모병원을 들렀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만나서 고생이 굉장히 많다. 경유병원으로 지목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클 텐데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준다면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요, 이 메르스 확산 사태가 이토록 번진 것, 정부의 무능을 반드시 지적도 하고 대응책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바로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노력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까 투트랙 얘기하셨는데 메르스 진화도 있고 경기 회복. 지금 뭐 가뭄 대책 이런 부분도 굉장히 경기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찾아간 곳이 가뭄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지금 비가 오질 않아서 굉장히 농촌이 타들어간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메르스 사태는 메르스 사태 대처대로 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안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런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 대통령과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시죠. 네. 김무성 대표는 원래 대통령 미국 가시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안 가겠다. 그다음 김무성 대표는 또 안심 행보를 하고 있고 네. 약간 뭐 따로 노는 듯한, 네. 따로 활동하는 듯한. 이제 느낌이 어제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은 예정대로 그 미국 방문을 가는 게 좋겠다.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비공개로 회의가 전환된 뒤에는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연기가 되는 것 같고 곧 발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미뤄진 데 대해서는 당청의 불통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대로 국민에게 위안을 주는 모습 그리고 다른 어떤 경제 침체 등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만 여야의 대표도 함께 국민을 위로하는 모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계속 좀 진정이 좀 됐으면 좋겠던 메르스 사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14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안심하고 있던 지역 전파 가능성, 또 그리고 4차 감염 가능성, 이런 우려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황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태균 식품의학 칼럼니스트, 심정숙 사회기자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이 뭐 메르스의 기로다. 화요일 되니까 화요일이 이제 뭐 기로다. 수요일 되니까 수요일이 기로다. 계속 기로에만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좀 진정세로 접어든 겁니까? 아니면 뭔가 불안한 조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까?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기 아직 이릅니다. 아, 이르다. 네, 이릅니다. 예. 지금 불안한 요소들이 지금 몇 가지 계속 발견되고 있죠. 이를테면 지금 그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론 이제 응급실에 응급실 화장실을 썼다고 하지만 아직 지금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래에서 감염됐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발생할 수 있고요. 여전히 기로에 서 있는데 네. 별로 뭐 진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좋은 좀 낙관은 좀 그렇고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삼성 서울병원처럼 이렇게 대규모 확산 근원지 병원이 다시 출연할 가능성은 이제 줄어들었죠. 병원 공개가 정확하게 되고 환자에 대한 이제 의료진들이 좀 조회가 가능해짐으로써 그런 차단은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될 텐데, 그러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산재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그 새로운 문제가. 그런데 지금 뭐 진정세 뭐 기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발생 환자 숫자를 보니까 그렇게 확 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 주말에 보시죠. 6일, 7일 늘었다가 좀 줄었는데 추세를 보면 뭐 그렇게 들쑥날쑥하죠. 저 부분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을 한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뭐 불안 요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10일,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의 그 잠복기가 끝나는 날인 10일, 내일이 되겠죠. 내일 아마 이제 내일까지 보고 그 다음에 더 갈지 안 갈지 그걸 판단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메르스 검진 상태를 보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발열이라든지 의심 증상이 있는 샘플 환자들을 한 2,900 샘플 정도를 검사를 해서 지금 122건이 양성이 나온 거고요. 아직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뭐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이 다 의심 증상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빼고 그나마 이제 고열이라든지 어떤 필수적인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서 대기하고 있는 검체가 한 200건 정도 되거든요. 200건.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200건 플러스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안 요소들 새롭게 나타나는 병원 진원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더 가미가 된다면 내일 주말에 정말 이게 더 확산세로 갈 건지 아니면 뭔가 잦아들지 그게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뭔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민들이 제일 공포스러운 걱정했던 게 공기 전파인데 실험을 해봤죠. 민간합동본부가 공기로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좀 헷갈립니다. 뭔가가 떠돌아다닌다는 것과 공기 전파랑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일단 어저께 최경환 부총리가 공기 전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오늘 그 발표된 민간 합동본부 결과도 약간 뉘앙스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삼성 서울병원의 한 환자가 그 환자가 이제 그 응급실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응급실이 없고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냥 일반 병실 구역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삼성병원에서는 오후에 브리핑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환자가 정확하게 응급실 내에 정확하게 있는 그 환자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 환자인지 그걸 정확하게 가려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수사를 하듯이 그 어떤 CCTV라든가 이런 기록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기 전파라는 것은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공기가 둥둥둥 떠다니면서 막 전파하는 것이고 지금 뭐 에어졸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 침이 튀어서 미세한 이게 아주 밀폐된 곳에서 이게 둥둥둥 떠다니는 것은 공기 전파는 아니다 이런 거죠. 좀 헷갈리거든요. 공기 전파는 사실 이제 공기 전파하고 비말 전파하고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말 전파는 우리가 침이 튀겨가지고 어느 반경 내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근접 접촉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공기 전파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 균이 진짜 말씀한 대로 완전히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그런 공기 전파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병원 같은 데는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아니면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는 훨씬 더 예를 들면 전염성이 크겠죠. 근데 외부로 나가게 되면 외부에서는 완전히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 전파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바이러스 숫자가 계속
그 밀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그 감염될 가능성이 낮은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병원 내 전파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지역사회 전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병원 밖에서 이 공기를 통해서 전파돼서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죠? 없습니다. 아, 그 부분은 뭐 다행히 오늘 이제 또 복지부 브리핑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공기 전파라 그러면 상당히 공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작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감염될 것 같은 게 공기 전파에 그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전파라는 게 어쨌든 간에 입자가 전달돼야 되는데 접촉의 형태가 분명히 이제 지금까지 환자들이 어떻게 감염되는지 보면 동선이라든지 접촉의 형태가 어쨌든 간에 있었다는 거죠. 연관 고리들이 뭐 예를 들어서 평택 성모를 고리로 한다든지 진원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삼성서울 응급실과의 접촉 동선이 어떻게든지 있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외래병동, 삼성 외래병동에서 이번에 오늘 추가로 나타나셨던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응급실인데 외래병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번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요. 폐렴 전수조사 어제 했잖아요. 전국병원에. 그 폐렴 전수조사를 한 거에서 나타나신 분이거든요. 우연히 걸러지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또 삼성 서울병원하고 어쨌든 그 접촉 동선이 있었던 거죠. 근데 뭐 CCTV를 아까 전문 기자님께서도 수사하듯이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삼성병원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CCTV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서라도 수사하는 수준으로 그분이 어떻게 동선이 돼서 14번 환자 삼성서울병원의 가장 슈퍼전파자라고 알려진 그분 기침 많이 하셨던 분이 첫날 입원하셨을 때 설사를 되게 많이 하셔서 그 CCTV를 보면 화장실을 되게 많이 들락날락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르스 증상 중에 하나가 고열하듯 설사가 있는데 첫날 그것도 되게 심하셨었다고 그렇게 병원 측에서는 밝히거든요. 오늘 대책본부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조금 그래도 그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게 만약에 공기 전파라고 하면은 그 삼성병원에 하루에 8,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5% 정도인 400명 정도의 환자가 공기 전파라고 하면 생길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생긴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그 그 응급실하고 완전히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한 명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공기 전파라고 볼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오늘 제가 보고 놀랐던 것은 한국에 관광 갔다가 돌아간 홍콩 사람이 메르스 의심 환자라고 합니다. 홍콩에서 한국 관광 온 사람이 삼성병원에 뭐 응급실에 갔을 리도 없고 관광을 하신 분이 병원 갔을 리도 없는데 그분이 만약에 메르스 환자라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도 결국은 공기 전파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것도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공기 전파가 만약에 진짜 홍콩 환자가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공기 전파를 아주 심각하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에 이미 한번 갔던 그 10번 환자 있으시잖아요. 무단 이탈해가지고 가셨던 그 10번 분. 그분도 사실은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도 이용하시고 항공기도 이용하시고 중국의 감시망을 우리 감시망뿐만 아니고 피해가지고 홍콩을 거쳐서 중국까지 가셨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음성이 나왔고요. 다 이렇게 그 검사를 했을 때 그분만 양성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저는 홍콩 여행객 조금 전 질문하시는 도중에 이제 자막이 나왔는데 홍콩 여행객이 이제 어떤 의심 증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 음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지금 그 위험 병원들을 방문한 그런 경력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최초의 5개 감염자가 될 텐데. 그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독 그분들한테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죠. 그리고 지금 그 민관 합동본부가 평택 성모병원에서 조사한 것 때문에 또 이제 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기존에 다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요. 병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이게 에어로졸 형태로 더 멀리 전파할 수 있다. 그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바이러스가 밖에 나오면 무한정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것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예를 들면 습도가 한 40% 정도일 때는 한 2일 정도는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80% 정도로 올라가면 그래서 비가 내리면 상당히 떨어질 거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었는데 8시간 정도 생존한다고 하니까 대개는 떨어지고요. 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살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건 어떻습니까? 1차 감염보다는 2차에서 3차로 가면 좀 바이러스가 약해진다는데 지금 보니까 3차 감염자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 많고 2차 감염자 중에서는 오히려 완치된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그랬었죠. 예. 중동에서는 이 감염의 단계가 넘어갈수록 독성도 약해지고 감염력도 약했는데 우리는 뭐 갈수록 더 세집니까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판단하기 예. 어렵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상식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그 지금 직접 그 진료하시는 선생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그 단지 바이러스의 독성만이 아니라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환자의 기저질환이라든지 몸 상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변수라든지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9명의 사망자 중에서 뭐 3차 감염자 중에 9명 중에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그 케이스마다 사례자마다 그분의 평소의 증상이라든지 컨디션 같은 것들을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성이 정말 강해지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아직 일반화시키기는 근거가 조금 없다라는 그 진료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이겠죠. 예. 근데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수시로 음성이 양성이 되고 양성이 음성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오진이 많았다는 거죠. 아니 이 전국적으로 모든 의료진이 힘을 합쳐서 하는데 특히 이렇게 오진이 많이 나옵니까? 이게 검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지금 임신부가 양성에서 어쨌든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이 됐거든요. 네, 이 검사 자체가 지금 이제 가건물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가, 이제 이 정말 그 양질의 가건물을 채취했는가에 따라서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양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가건물을 이게 지금 하기도 감염이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서 꺼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실제 있는데 적게 채취가 되면 양성인데 음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법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암 진단을 할 때 조직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직 검사할 때도 어느 부위에서 조직을 떼느냐에 따라서 암으로 진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은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 정도의 오진이 나오는 것은 뭐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일반적으로 이제 음성이 나왔다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음성이 나왔는데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증상이 좀 심해지면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양성이 나왔는데 음성으로 나왔다 다시 또 확진이 된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양성이 나왔는데 왜 음성이 갑자기 또 없어지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는 아마도 이제 이 진단하는 키트에서의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검사 방법에서 조금 뭔가 놓치는 게 있다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검사 기관이 처음에 이제 그 임산부 분 경우에 양성, 음성, 양성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삼성병원 자체 검사에서 양성이었고요. 두 번째 음성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보건항 서울시에서 했을 때 음성이 나왔고 그다음에 재채취를 해가지고 그 객담을 가지고 이번에 국립보건원에서 최종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설명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를 왜 질병관리본부 혼자서 독점을 하고 있는가. 이걸 지자체나 이렇게 좀 뭐 병원이나 빨리빨리 좀 나눠주지. 그때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제 검사 방법이 이렇게 간단한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도 관리, 즉 이제 이 검사를 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 검사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은 1차가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2차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걸로 알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지자체에서 이것을 받아서 하는 검사의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양성 최종하고 똑같이 정확하게 나왔고 서울시에서 했더니 음성 그리고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질병관리에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했으면 다시 시료를 채취해서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서울시가 잘못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잘못된 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샘플 자체가 받아온 샘플 자체가 예를 들면 조금 잘못된 샘플이든가 아니면 조금 양이 적은 샘플이든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뭐 양성 또는 음성 또 정반대 결과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면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국립보건에서 내는 게 맞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희 보면 서울시에서 확진권을 달라는 것은 조금
조금 찜찜하네요, 그러면. 네, 사실은 확진권을 달라고 했을 때 이제 1차와 2차의 결과가 다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 이거를 굳이 그렇게 두 번 해서 환자를 가려내야 하느냐라고 이제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고요. 예,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아주 특징적인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의 증세를 보인다면 의심 환자로 두고 꾸준히 경과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자원이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아주 지속적인 집중적인 경과 관찰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경찰관, 현직 경찰관이 메르스 감염됐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사우디에서 있다가 온 귀국한 친구를 만난 게 5월 26일, 그리고 이틀 뒤에 의심 증세가 나타나고 병원에서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은 다 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환자인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혹시 이 경찰관이 사우디에서 온 친구에게 감염이 됐다면 사우디에서 온 친구가 다른 쪽으로도 감염시킬 수 있지 예, 않습니까? 그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요. 사실은 아닐 거 아니죠. 예. 아니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평택 성모병원에 있던 분 입원했던 분이 평택 박예병원이라는 곳에 잠시 입원을 하셨었는데 예. 그때가 이제 5월 31일이었는데 경찰관분이 그때 발열 증세 때문에 그 평택 박예병원에 가셔서 응급실에서 그분하고 노출이 됐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평택 성모병원의 2차 감염자하고 노출됐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그래서 하셨어요. 역학조사 결과가 중요한 네, 겁니다. 네. 사우디 친구는 상관없습니까? 네, 사우디 친구는 그 상관없습니다. 얘기는 전혀 말씀 근데 안 드렸습니다. 사실은 사우디 친구가 네. 이제 그때 아마 술을 같이 먹었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증세가 있었다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예. 그분이 전혀 증세가 없었다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낮죠. 참 사우디에서 일하시는 분들 걱정입니다. 네. 지난번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저희가 확인을 해드렸는데 사우디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휴가를 들어오면 친구들이 안 만나준다고 합니다, 지금.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네. 중간에 음성 판정을 받아서 네. 경찰관이 그대로 또 일을 하셨다면서요, 또 경찰관에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만약 거기다 증상까지 있었다 그러면 예. 또 새로운 어떤 계속 그분을 추적해야 되겠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 우리 회장님 어떻습니까? 이 같은 의사 입장이시니까 의료진들 걱정 고생 많이 한다는 생각 많이 하시네요. 지금 뭐 의료진들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러시안 룰렛 이름을 따서 메르스 룰렛이라고 하는 의료진 중에 우리가 막 그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우리 돌아가면서 누군가는 걸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위험. 네, 환자를 예. 볼 때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이 작은 의원도 걱정이지만 지금 규모 있는 병원들은 더 걱정입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경희병원도 폐쇄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 환자를 지금 서로 안 보려고 핑퐁하는 게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핑퐁하지 있고요. 않고 정말 가족에게도 걱정할까 봐 알리지 않고 메르스 환자 진료 치료를 돕고 있는 간호사 얘기입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도요, 지금, 공공병원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더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게 많이 저희 병원도 그렇고 다른 병원도 그렇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격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다 최선 다하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도 힘든 점이 있습니다. 옷을 입는 데 자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한번 들어가면은 일단 10분 내로 땀이 비 오듯이 쭉쭉 흐르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걱정할까봐. 아까 메르스 룰렛, 러시안 룰렛에 비교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복 같은 거 입으니까 땀이 좀. 예, 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옷을 진짜 우주복 같습니다. 저게 보니까 고글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저 안이 지금 음압병동이라는 거죠. 예. 기압을 낮춰서 저 실내에 있는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예. 방호복, 마스크, 고글. 저거 혹시 회장님 저거 입어보셨어요? 입어볼 기회 없었습니다. 예. 근데 저거 입으면 10분이면 거의 뭐 사우나 가듯이 비도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히려 벗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벗고 싶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현재 지금 저 병동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만약에 새로운 환자가 계속 이제 지금 벌써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122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음압병실이 104개예요. 그러면 이미 오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물론 앞으로 태어나거나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음압병실이 없으면은 과연 어디서 완전히 감염 격리가 잘 차단된 상태에서 이분들을 치료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예, 어저께도 좀 알려졌는데 심 기자, 부산에서 서울 삼성병원 다녀왔다. 네네. 그 얘기 하나만으로도 바로 환자 진술 듣고 격리 조치했던 그런 얘기도 있었네요. 청정병원이라고 소문이 났. 청정병원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초반에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지만 의료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기민하게 정보를 계속 접하면서. 그러니까 고열 환자라든지 의심 증상이 있으면 그 지금 가이드라인을 준 게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의료기관에 준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곧바로 격리 조치를 하고 뭐 방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히 해가지고 어쨌든 일선 의료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하시는 것 같고요. 의사협회에서 사실은 그런 성명서를 어제 냈습니다. 뭐냐면 의료인의 자녀라고 해서 학교에서 오는 걸 기피한다고 합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의사협회에서 그게 이제 성명을 낼 정도로 뭐랄까 이미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너네 아빠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니까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정말 좀 뭐 연도제도 아니고 거의 그래서 굉장히 그 의사협회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좀 호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진료하느라고 정말 그 메르스 룰렛으로도 힘들어 하시는데 아무튼 의사들이 지금 뭐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서울시가 지정한 메르스 치료 지정병원에서 서울의료원이네요. 메르스 지정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서울의료원 저 병원이 서울시가 메르스 치료 지정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인데 메르스 환자는 받지 마라. 반드시 자기 상의해라. 저것은 누구 판단입니까? 병원장? 네, 저기 지금 마지막 줄에 불가피한 진료 시 자신과 상의하라라고 돼 있는데 제가 저 문세 원문을 봤거든요. 자신과 상의하라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나 그 진료 부원장과 상의를 해라. 즉 저것은 개인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이나 그런데 저기 보면 29개 메르스 환자가 발생 29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오면 원칙적으로 환자를 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저 병원이 메르스 지정병원이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이. 그래서 저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그 병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친 그런 결정이라고. 저 내용이 지금 개인 의견이 아니라 병원 내부에서 병원 수뇌부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내린 결정이다. 이게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꼭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원순 시장 서울시 산하병원이니까 박원순 시장이 바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오는 메르스 환자를 받지 말라고 했던 서울 시립의료원의 진료부장 이분은 즉각 보직 해임했습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견해였고 실제로 서울의료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당일에도 9명의 환자를 서울시립의료원에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박원순 시장은 철저히 개인 진료부장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윗분들과 의논이 된 내용이다. 그리고 당일날 9명, 그날 당일날 9명의 환자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제가 파고 있기는 그 이전에 환자들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이미 있었고요. 박원순 시장이 당일날도 우리 9명 받았다. 우리 메르스 환자를 거부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환자들은 이미 받았던 환자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좀 밝혀내야 되겠는데. 네, 그거는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다른 병원들은 전부 다 지금 그 굉장히 모든 민간 병원에서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게 저기 서울 시립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기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거기서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예. 아니, 의사시고 하니까 실제로 진료부장 개인 의견으로 저렇게 이런 환자 받지 마라, 받아라, 나랑 의논해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부원장도 함께 부원장 본인과 상의하거나 부원장과 상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병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부원장, 병원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는 진료부장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개인 진료부장만 보직에 힘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서울 삼성병원도 그렇고 뭐 대형 병원들만 그렇습니다. 외국도 그런가? 외국도 대형 병원에서만 이렇게 치료를 받고 대형 병원에서만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습니까?
외국에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우리나라 예. 엄청난 큰 대형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형 병원. 초대형 병원들이 있죠. 이번 사건이 이렇게 크게 번진 이유도 아마 삼성 서울병원이라는 우리 거대한 초대 병원에서 거기 응급실에서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불과 1시간 동안에 한 900명 정도가 거기 다녀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기서 움직이게 되고 그만큼 2차, 3차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이런 대형 병원이 굉장히 병원 감염이 우리가 철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 섞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이번에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를 들면 콜록콜록하는 뭐 호흡기 환자들, 호흡기 환자들도 우리나라 다인실 구조 입원실 안에서 같이 수용시키는 그런 구조거든요. 여기 병원에 입원실 한번 가보십시오. 콜록콜록 거리는데 옆에 바로 콜록콜록 거리는데 충분히 감염이 그건 진짜 공기 감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들. 아까 그걸 완전히 또 전쟁통을 불사하는 그런 복세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거기가 응급실 같은데 환경 자체가. 저희가 들어보니까 들어가고 나오고도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막고 통제하고 이게 잘 없는데. 한번 병원 얘기 들어볼까요? 병원 관계자 현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앞에서 하면 마스크 이런 거 안 주고요? 마스크요? 뭐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저희 근무자한테 마스크 하나 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예, 뭐 보호자다 몇 마디만 하면 다 들어가네요. 예, 저런 부분도 좀 지나치게 허술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심지어는 뭐 삼성 서울병원에 아까 화장실 전락난다 했다고 했는데 삼성 서울병원의 응급실이 완전히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병실과 이렇게 통할 수 있게 있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주 좀 세심한 어떤 그런 감염 관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걸 잘 지키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실 말씀하셔서 그런데 환자하고 보호자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 간병을 하는 병실 구조도 이게 굉장히 이번에 감염에 취약하게 한 우리만의 어떤 문화라고 하고요. 사우디가 사실은 최다 발병국이잖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 의외로 1인실밖에 없다고 합니다. 병실이 1인실이고 이렇게 간병하는 공간도 따로 이렇게 별도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교통이 우리나라만큼 발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병원 간 전파라든지 병원 내 전파 이런 것,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이 메르스의 정말 이례적인 전파 같은 게 사우디하고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그런 병원 환경 같은 것도 작용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아니 근데 뭐 어찌 보면은 과거에 누가 아프면 친인척이 아프면 가서 손이라도 붙잡고 아이고 빨리 회차하시라는 것은 우리가 병문안문하죠. 미풍양속인데 그걸 어떻게 뭐 미풍양속과 이런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공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 메르스가 아마 그런 문화를 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바꿀 거다. 예. 앞으로 그러면 뭐 응급실도 뭐 분리하고 함부로 출입도 못하게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신 건가요?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거 역시 돈의 문제죠. 아, 돈의 문제다. 지금 환자 보호자들을 뭐 간병을 넘어서 간호까지 그 역할을 맡기고 있는 지금 실정이 지금 뭐 늘상 이 의료계가 주장을 하지만은 건강보험 수가, 이 낮은 건강보험 수가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보험 수가도 올리라 그러면 또 뭐라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제가 오해를 풀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 수가는 진료 수가를 올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올리자는 것이고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의 환자한테서 직접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1인실 만들고 여러 가지 비보험들을 만들어서 보험이 안 되는 것들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돈 문제라고 하시는데 돈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돈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병원 감염에 대해서 이렇게 막으려면 그것도 상당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음압 격리 병실도 쉽게 만들어야 되고 감염내과 의사들도 많이 채용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시설과 의료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전혀 수익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보험에서 그걸 커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병원 감염이란 게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좀 종료가 되면 반드시 이거 병원 감염에 대해서는 한번 수술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황당한 일을 부산대병원이 메르스 지정병원이 거점병원이 됐는데 부산대병원에 음악 뭐 병동 치료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 중이죠. 그래서 공사 중이면 지금 당장 수용할 수 없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8월에 오픈 예정인데 지금 그 병원이 포함이 돼 있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제 병원의 의사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정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발표가 된 다음에 실제 이제 의사들이 그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환자가 발생해서 전화했더니 그런 사실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시설이 아직 공사 중이어서 당장 쓸 수도 없는 음압병동을 시설이 없는
지금 당장 가동할 수 없는 것을 그 병원 쪽에 문의도 해보지 않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정부에서 그냥 거점병원 지정을 한 거네요. 그때 뭐 경유병원 이렇게 이름 틀린 거하고 같은 얘기죠. 예, 참 답답합니다. 허둥지둥 그냥 내놓는 어떤 그냥 임시 방편의 대책인 예. 거죠. 그 단적인 예가 진짜 이렇게 음압병실도 없는 데를 거점병원으로 지정을 하는 건데, 그래갖고 오늘 또 오후에 부랴부랴 동아대병원으로 또 바로 바꿨습니다. 아, 바꿨습니까? 네. 뭐 즉각 교정이 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황당했던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세무공무원이 격리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좀 참 봤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시가 한 사람하고 한 사람 환자하고 1인 1 매일 체크를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세무공무원이 매일 2번씩 전화를 하는데 열이 있는지 집에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뭘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세무과 직원, 세무공무원이 좀 물어도 됩니까? 아마 이제 저도 지금 처음 방송을 봤는데요. 예. 모두 그 격리자들에 대한 이제 좀 더 능동적인 감시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격리자와 1대1 모니터링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전체 공무원들의 인력을 이제 여기 좀 많이 상당 부분 좀 투여를 한 것 같습니다. 저것이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세무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얼마만큼 차질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저것이 이제 매뉴얼만 제대로 정확하게 돼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메르스를 가라앉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35번 환자가 갔던 재건축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1대1 모니터링이라는데 나 전화 한 통 4월 동안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세무공무원들까지 투입을 했는데 다만 그 필요한 사람에게 해야 하는데 그 행사장 35번 환자가 다녀갔던 행사장 1,565명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혹시 세무공무원이 전화가 오면 뭐 세금 내라고 할까봐 걱정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격리시설이 격리자가 지금 3,500명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2번씩만 전화한다고 해도 한 7,000통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나온 김에 가장 좀 걱정되는 분 한 분이 35번 환자 박원순 시장과 언쟁을 벌였던 논란을 벌였던 35번 삼성 서울병원 의사 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대병원에 지금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시는 상태라고 하고 뭐 사실 개인정보라서 이게 정확하게 보건당국에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요. 어쨌든 그 병원 측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어쨌든 폐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한쪽이 이렇게 허옇게 나올 정도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환자의 상태라는 게 그 선생님들이 계속 진료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악화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는 폐가 되게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 격리병동 처음 들어오셨을 때, 서울대병원 처음 오셨을 때는 깨끗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도 자각 증세가 없으니 저희랑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8일인가부터 한 이틀, 3일 전부터 뭐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사진 찍었더니 뭐 최근에 많이 안 좋아졌으니 이제 인공호흡기까지 가신 거 악화된 거는 분명한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진료를 하시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게 폐렴으로 옮기는 게 일반적인 발전 방향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고열나고 이렇게 증상이 초기 증상이 있다가 조금 심해지면 폐렴으로 갔다가 더 심해지면 또 뭐 이렇게 더 나쁜 상태로 가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지 않습니까? 인공호흡기를 장착할 확률이 외국에서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 80%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호흡 곤란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그 분이 좀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이분이 뭐 스트레스 자체가 메르스를 옮기는 건 절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지만 그 과거에 이제 우리가 독감이라든가 이런 거 뭐 감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만약에 그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훨씬 더 증상이 더 악화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독감, 감기 걸고 안 좋을 때 스트레스 심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럴 때는 뭐 환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스트레스 좀 덜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35번 환자도 그때 아마 그런 발표 과정 속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증상이 상당히 좀 더 악화되지 않았나 그런 본인이 뭐 1,500명 감염시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에 대한 스트레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 하여튼 그 논란이 돼가지고 아마 논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실명까지 막 공개되고 가족들까지 공개되고. 동의하고요. 다만 그 인공호흡기가 이제 전체 감염 환자의 80%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볼 거고요.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 환자 동선을 다 공개하는 곳이 있고 공개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얘기 한번 들어보죠. 강남구에서는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을. 거기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거기 갈 사람도 안 가고 조심을 하게 되죠. 근데 무작정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은 옮길 수도 옮을 수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공지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공지하는 걸 갖다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개 구만 공지하고 있는데 어느 자치구든 군이든 시든 확진자 동선을 모두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네. 예.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도움 안 됩니까? 네. 그동안 계속 저희는 이제 그 병원 정보와 이제 여러 가지 메르스 진행 상황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고 공유하라. 이것은 이제 전부 다 도움이 되는 것이죠. 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오해하는 것이 메르스 감염 환자가 잠복기든 증세가 있었을 때든 어디를 다니면 그 지역을 다 지금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병원 바깥에서 감염된 사례 전혀 없고 알겠습니다. 또 잠복기에는 바이러스가 전혀 나오지도 않는데 저것이 이제 더 불필요한 저것이야말로 그런 공포를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걱정 많이 하시는 분은 우리 회장님 말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메르스 증상이 의심되고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긴 번호에서 핫라인 번호가 109번 109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수신자 부담이니까요. 혹시라도 열이 나시거나 기침이 나시면 바로 109번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